끼익. 그 굉금과 함께 고무타는 냄새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하게 젖은 아스팔트 위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격렬하게 미끄러지며 간신히 멈춰 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곳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차 한 대가 위태롭게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차 안에 앉아있던 남자, JH그룹의 총수 권지혁은 굳은 얼굴로 앞을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수백억짜리 계약서와 이사회의 지루한 공방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저 참혹한 잔해만이 들어왔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평소의 냉철한 판단력은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다. 굵은 빗줄기가 그의 값비싼 수트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다. 짙은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폭발은 시간 문제였다. 조수석 문은 충격으로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권지혁은 안간힘을 써서 억지로 문을 잡아 뜯었다. 그 안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안전벨트가 그녀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녀의 얼굴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여자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가 여자를 품에 안고 겨우 몇 걸음 물러서는 순간 등 뒤에서 끔찍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다. 폭발의 열기가 그의 등을 강타했다. 권지혁은 본능적으로 여자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자동차 파편들이 비처럼 그의 위로 쏟아졌다. 잠시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남은 것은 타오르는 불길과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품 안에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가녀린 숨결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구급차를 부르고 떠나면 그만이었다. 그의 세상에 이런 혼란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끌림 혹은 최소한의 책임감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여자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의 차 가죽 시트는 그녀의 피로 젖어 들어갔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권지혁은 복도 한쪽에 묵묵히 서 있었다. 비에 젖고 그을음이 묻은 그의 모습은 그곳에 누구보다도 이질적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의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서 의식이 돌아와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 상실 같은. 의사는 보호자로 보이는 지혁에게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권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그녀는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의 소지품은 모두 불타버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이쯤에서 떠나야 했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다 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다시 제그룹의 총수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이곳에 묶어두는 것만 같았다. 그는 결국 병원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밤을 새웠다. 그의 완벽하게 짜인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의 변수가 그의 잿빛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저 이름 모를 여자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다.
이틀 후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여자가 눈을 떴다. 머리를 짓누르는 둔탁한 통증과 함께 찾아온 것은 완전한 공백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누워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생경하고 낯설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얀 천장, 삑삑거리는 기계음, 그리고 창가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한 남자. 남자는 어제와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값비싼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가 몸을 뒤척이자 남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남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깊은 눈동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신이 좀 들어요. 의사를 부를게요.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다. 텅 빈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동아줄 같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절실한 단어를 내뱉었다. 그것은 질문이자 간절한 확인이었다. 여보,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녀는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권지혁의 사고는 그 순간 정지했다. 여보라니, 그는 평생 들어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단어였다. 그는 이 터무니없는 오해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오. 나는 그저 당신을 사고 현장에서 구해줬을 뿐이오. 사실은 명백했다. 하지만 그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처절한 희망이 그의 혀를 마비시켰다. 그녀에게 그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가 그 희망을 짓밟는 순간 그녀는 다시 끝없는 공허 속으로 추락할 것만 같았다. 마침 회진을 돌던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여자가 깨어난 것을 보고 상태를 살폈다. 여자는 여전히 권지혁의 손을 붙잡은 채 불안한 눈으로 의사를 쳐다보았다. 제가 누구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의사는 권지혁을 복도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외상 후 기억 상실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죠. 환자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적인 기억을 차단한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의사는 병실 안을 힐끗 보며 덧붙였다. 환자가 보호자분을 남편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앵커링 효과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은 거죠. 지금 섣불리 부정하면 환자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니 당분간은 안정을 위해 맞춰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권지혁은 복도에 홀로 서서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의사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법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었다. 그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여자는 그가 돌아오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무방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앞에서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여자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 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낯선 남편이 되기로 결정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의 나직한 한마디에 여자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안심한 듯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권지혁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도 기묘한 역할극을 시작하게 만든 것이다. 퇴원, 수속을 마친 권지혁은 여자를 자신의 채 태웠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차는 한적한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바다를 보며 아이처럼 작게 탄성을 질렀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첫 풍경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권지혁의 개인 별장이었다. 통유리로 된 모던한 건축물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섬 같았다. 그는 언론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우리 집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 집이야. 당신이 좋아하는 바다를 실컷 볼 수 있도록 내가 특별히 지었어. 그것은 그의 첫 번째 구체적인 거짓말이었다. 그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화제를 돌렸다. 의사가 당신 이름을 찾을 때까지 부를 이름이 필요하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내길 바라는 마음. 반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 반이었다.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아는 어때요? 왠지 모르게 정겨운 이름 같아요. 그녀는 그 이름이 사실은 어릴 적 돌아가신 그녀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무의식 속에 남은 작은 흔적일 뿐이었다. 좋은 이름이네, 한수아. 권지혁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이제 그녀는 신원미상의 환자가 아닌 한수아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의 아내가 되었다. 거짓된 기억을 쌓아 올려야 할 첫 번째 벽돌이 놓인 셈이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평생을 비서와 가사도우미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온 권지혁에게는 모든 것이 도전이었다. 그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처음으로 난감함을 느꼈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툰 솜씨로 죽을 끓였다. 첫 술을 뜬 수아의 표정은 미묘했다. 맛이 좀 독특하네요. 권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맛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직접 만들어준 첫 음식이잖아요. 그 순수한 미소에 권지혁은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그녀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붕대를 갈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어색하고 투박했지만 수에게는 그 어떤 전문적인 간호사의 손길보다도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안정감을 느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은 벽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아는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났어요? 프로포즈는 어땠어요? 권지혁은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사랑 이야기를 지어내야 했다. 당신은 작은 갤러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고 나는 우연히 그곳에 들렀다가 당신의 그림과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지. 우리는 요란한 결혼식 대신 이곳에서 우리 둘만의 언약을 맺었어.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 거짓말이 마치 진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남자에게 점차 동화되어 갔다. 차갑고 이성적인 CEO 권지혁은 점차 사라지고 아내를 극진히 아끼는 다정한 남편만이 남는 듯 했다. 수아는 이곳에서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지워진 그녀의 세상은 오직 이 다정한 남자와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재능을 기억해낸 듯 스케치북에 그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서 그는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수아는 그의 팔에 기댄 채 속삭였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순수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책임감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의 죄책감 역시 비례하여 커져만 갔다.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권지혁과 한수아가 그들만의 거짓된 낙원에서 행복을 쌓아 올리고 있을 때 서울의 가장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다. 탁한 담배 연기와 값싼 술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도박장,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민루 한서연의 기억에서 지워진 진짜 과거이자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테이블 위에 카드를 내던지며 욕설을 뱉었다. 그는 또 돈을 잃었다. 그의 눈은 도박에 대한 광기와 초조함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한서연의 실종을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었다. 그에게 한서연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빚을 갚아줄 마지막 희망, 즉 보험금이었다. 사고 직전 서연은 할머니가 남긴 작은 땅을 팔아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쥘 예정이었다. 그 돈은 당연히 민우의 것이 될 예정이었다. 바로 그때 험악한 인상의 사내둘이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들은 최민우를 질질 끌고 도박장 밖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최민우,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데 내 그 잘난애인 한서연이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땅 판 돈은 언제 가져올 건데. 최민우는 비굴하게 웃으며 빌었다. 형님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 계집애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좀 났습니다. 제가 지금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그 돈은 전부 형님들 겁니다. 찾는다고. 사채업자는 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며 비웃었다. 네가 찾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우리가 네 신장을 찾는 게 먼저일까? 그는 최민우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최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일주일 주겠다. 일주일 안에 그 여자랑 돈을 찾아와. 못 찾으면 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사채업자들이 사라진 후 최민우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반드시 한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는 경찰서로 향했다. 실종된 약혼녀를 찾는 비통한 연인의 얼굴을 한 채 경찰서에서 그는 사고 기록을 열람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은 전소되었고 현장에는 별다른 유류품이 없었다. 다만 최초 목격자이자 구조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그 구조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 대체 어떤 놈이... 최민우는 이를 갈았다. 그는 그 구조자가 단순한 선행을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랑이 아닌 돈 냄새를 맡는 데에는 짐승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사고 현장 근처의 정비소와 폐차장을 이잡듯 뒤졌다. 마침내 한 폐차장 직원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어냈다. 아, 그날 밤에요. 레카 부르기 전에 어떤 엄청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걸 봤어요. 번호판은 잘 못 봤는데 K자로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이때 엄청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 최민우의 머릿속에서 탐욕의 회로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을 구해준 놈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부자였다. 어쩌면 서연의 미모에 혹해서 그녀를 숨겨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일은 더 재미있어질 터였다. 그는 더 이상 보험금 따위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부자를 협박해서 훨씬 더 큰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한서연이라는 미끼는 여전히 유효했고 이제는 더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얻어낸 단서를 흘렸다. 형님들, 한서연을 데려간 놈이 보통 재벌이 아닌 것 같습니다. K리로 시작하는 검은색 고급 세단입니다. 형님들 정보망이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망령은 이제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폭력으로 무장한 채 먹잇감을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굶주린 늑대였다. 평화로운 해변의 별장 위로 검고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세상은 이제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JH그룹의 냉철한 총수로, 밤에는 한수아의 다정한 남편으로. 그는 이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변화를 예리하게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채경 태상그룹 윤 회장의 외동딸이자 권지혁의 유력한 정략결혼 상대였다. 그녀는 권지혁과의 결혼을 통해 두 그룹을 합병하고 상류층의 여왕으로 군림할 자신의 미래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다. 최근 들어 권지혁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그녀는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는 중요한 회의 시간에 딴 생각에 잠겨 있었고 주말에 잡혀있던 두 가문의 식사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기도 했다. 그의 철벽 같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녀는 확인이 필요했다. 윤채경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권지혁과 저녁 식사를 약속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의 앞에 앉았다. 지혁 씨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권지혁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별장에 홀로 있을 수와 걱정뿐이었다. 미안합니다, 채경 씨. 최근에 신경 쓸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무의식 중에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혹시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초조함 때문이었다. 그의 행동은 윤채경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일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남자였다. 그런 그가 휴대폰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명백한 신호였다. 그의 마음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신호. 프로젝트요, 혹시 여자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권지혁은 그녀의 농담 섞인 비아냥에 미간을 찌푸렸다. 지나친 상상입니다. 그는 차갑게 선을 그었지만 이미 늦었다. 윤채경은 확신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업계 최고의 흥신소에 연락했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잔인했다. 권지혁 상무의 24시간을 밀착 감시해 회사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여자의 신원을 파악해 사진, 영상 모든 걸 증거로 남겨. 그녀의 자존심은 이 정체 모를 여자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것을 탐낸단 말인가. 며칠 후 흥신소로부터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다. 윤채경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권지혁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낯선 여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으며 함께 해변을 거닐며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 있는 여자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윤채경의 눈에는 그저 평범하고 볼품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구겨버릴 듯이 세게 움켜쥐었다. 질투와 분노가 그녀의 속을 태웠다. 이런 별것 아닌 계집애한테 그녀는
권지혁이 이런 여자에게 빠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저 여자는 분명 권지혁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일 것이다. 순진한 권지혁이 저 여우 같은 년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윤채경은 즉시 별장으로 쳐들어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권지혁의 반감만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더 확실한 패가 필요했다. 저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려야 했다. 그녀는 흥신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사진 속 여자의 신원을 파악해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전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그녀는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서연의 사진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곧 네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해줄게. 질투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풍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서연을 향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별장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권지혁은 점점 더 다정한 남편의 역할에 익숙해졌고 한수아는 그의 보살핌 아래 하루가 다르게 건강과 웃음을 되찾았다. 두 사람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권지혁은 회사 일로 심각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장 재검토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근처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수아의 손에서 과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마치 총에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권지혁은 깜짝 놀라 전화를 끊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수아 씨, 왜 그래? 괜찮아?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녀는 그의 손길에 움찔하며 몸을 피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그냥 당신의 큰 소리에 너무 놀랐나 봐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놀람 이상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긴 무의식적인 공포 반응이었다. 최민우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던 그녀의 몸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자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기억이 없는 그녀는 자신의 공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저녁 식사를 하며 권지혁이 와인을 한 병 열었다. 그는 그녀에게도 한 잔 권했지만 그녀는 와인 향기를 맡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헛구역질을 했다. 이상하네요.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요. 그녀는 최민우가 술에 취해 저지르던 끔찍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가장 큰 균열은 그녀의 꿈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거의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의 내용은 항상 비슷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밖에서는 누군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비명을 지르며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권지혁은 밤마다 그녀를 품에 안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말해주는 것뿐이었지만 그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진실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수아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요? 당신이 말해주는 나 말고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권지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그녀를 위한 보호막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아야만 했다. 그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그녀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과거에 어떤 남자가 있더라도 그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별장 밖으로 나와 비서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 부탁할 게 있네. 2달 전 내가 관여했던 해안도로 교통사고. 그 사고의 피해자 신원 미상의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게. 경찰 기록부터 다시 아주 조용히. 그는 김 비서에게 사고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었다. 아마 분실물 센터나 병원 기록에 뭐라도 남아있을 거야. 어떤 사소한 단서라도 조은히 찾아내. 그는 이 조사가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지 알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잠든 수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다가올 진실에 대한 짙은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거짓된 낙원의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권지혁의 비밀스러운 조사와는 별개로 운명의 폭풍은 이미 다른 2 방향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한쪽은 최민우의 끈질긴 탐욕이었고 다른 한쪽은 윤채경의 불타는 질투였다. 2개의 태풍이 이제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다. 최민우에게 단서를 넘겨받은 사채업자들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빨랐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K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단 검은색 고급 세단의 소유주 리스트를 어렵지 않게 확보했다. 그리고 그중 최근 2달간의 동선이 묘연했던 JH그룹의 권지혁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들은 권지혁이 소유한 몇 군데의 은신처 중 가장 인적이 드문 해안 별장의 주소를 최민우에게 던져주었다. 내 여자는 아마 저 안에 있을 거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다. 돈을 가져오든 내 여자를 데려와서 몸으로 갚게 하든 오늘 안에 끝내. 같은 시각 윤채경은 흥신소로부터 받은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한수아라는 이름의 여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의심스러웠다. 신분 세탁을 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았다. 윤채경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덮쳐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새빨간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다. 전쟁터에 나서는 장군의 심정이었다. 그날 오후 별장 안은 평화로웠다. 권지혁과 한수아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고 있었다. 수아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고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2 사람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바로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별장 정문에서 들려온 거칠고 절박한 외침이었다. 한서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이 쌍년아, 당장 문 열라고.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그 목소리.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떨었다. 한서연. 그 이름은 마치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이름 모를 공포가 심장을 옥죄어 왔다. 권지혁은 처음 듣는 이름에 의아해하며 그녀를 부축했다. 수아씨,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최민우는 미친 사람처럼 육중한 철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다. 그의 눈은 돈에 대한 탐욕과 약에 대한 갈망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가 막 현관 인터폰을 부수려던 참이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소리와 함께 윤채경의 빨간 스포츠카가 그의 옆에 멈춰 섰다. 윤채경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최민우를 위아래로 훑었다.
꼴을 보니 당신이 저 여자 남편이라도 되시나 보네. 수준하고는. 그녀는 최민우를 가볍게 무시하고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혁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손님이 이렇게 때로 몰려왔는데 문 좀 열어보시죠. 숨겨놓은 애인 얼굴 좀 나도 구경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집 안에서 인터폰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쪽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치광이 다른 한쪽은 분노에 찬 약혼녀. 그의 거짓된 낙원은 이제 외부의 적들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수아는 화면 속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남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권지혁은 결심한 듯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거짓말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것이고 평화는 산산조각 날 터였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문고리를 잡았다. 완벽한 폭풍이 마침내 그들의 문 앞에 도착했다. 철컥.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짓된 낙원의 시간은 끝났다. 문 앞에는 탐욕에 굶주린 늑대와 질투에 불타는 독사가 서 있었다. 권지혁은 본능적으로 한수아의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등 뒤로 그녀를 보호했다. 최민우는 수아, 아니 한서연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려 했다. 한서연 인연 여기서 이런 새끼랑 붙어먹고 있었어.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지독한 욕설이었다. 그가 손을 뻗는 순간 권지혁이 그의 팔을 강철 같은 힘으로 잡아챘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죠. 권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최민호는 비웃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집 웃기지 마 이 새끼야. 쟨 내 여자야. 네가 뭔데. 내 여자를 여기다 숨겨놓고 지랄이야. 이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던 윤채경이 우아하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최민우를 훑어본 뒤 권지혁을 향해 말했다. 어머 꼴 좀 봐. 지혁씨 취향 한번 독특하시네. 이런 시궁창 같은 남자까지 딸려올 줄은 몰랐는데.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예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서연은 세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떨고 있었다. 한서연. 그 이름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최민우의 얼굴, 윤채경의 목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기분 나쁜 익숙함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최민우가 권지혁을 밀치고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가자 이년아, 이놈한테 홀려서 팔자라도 고칠 줄 알았어. 그 거친 손길, 그 익숙한 욕설. 그것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다. 돈 내놔. 내 할망구가 남긴 땅판. 돈 어딨어? 이까짓 그림 나부랭이 그려서 뭐 할 건데. 차라리 나가서 몸이라도 팔아. 역한 소주 냄새. 뺨을 후려치던 거친 손바닥의 감촉. 죽고 싶어. 운전 똑바로 안 해. 미친 듯이 흔들리는 차 안.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굉음. 서연의 머릿속에서 깨어진 기억의 댐이 마침내 터져버렸다. 잊고 있던, 아니 잊고 싶었던 지옥 같은 과거가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가난, 폭력, 절망. 그리고 자신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준 줄 알았던 남자의 기만. 그녀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지난 2달간의 다정했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를 잃고 갈라져 나왔다. 다 알고 있었군요. 당신도 날 속인 거였어.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신뢰가 없었다. 오직 끔찍한 배신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이제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악마의 얼굴. 초에, 민, 우.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오자 그녀의 온몸이 격렬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다. 아름다웠던 거짓된 기억과 끔찍한 진실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뒤섞여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별장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만 위에 지어진 감옥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방금 깨달은 가여운 죄수였다. 자신을 사랑한 거짓말쟁이와 자신을 소유했던 악마, 그리고 자신을 증오하는 또 다른 여자. 그 완벽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한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기억의 폭발과 함께 찾아온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한서연은 모두를 밀치고 별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한 거짓말쟁이에게서도 자신을 파괴했던 악마에게서도 도망쳤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권지혁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정신을 차린 그는 지독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한 자책감이자 모든 것을 망쳐버린 최민우와 윤채경을 향한 살해였다.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두 사람을 끌어냈다. 그는 최민우의 멱살을 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놈의 인생은 오늘로 끝이야. 다음 날 JH그룹의 심장부인 회장 비서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살벌한 기운에 휩싸였다. 다정했던 남편의 가면을 벗어던진 권지혁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군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최민우라는 놈, 그놈의 인생을 먼지 하나까지 털어.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놈이 저지른 모든 불법과 비리를 찾아내. 그리고 그날 교통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전부 동원해. 권지혁의 분노가 담긴 명령은 JH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통해 즉시 실행되었다. 그의 복수는 빠르고 정확하며 잔인했다. 며칠 만에 최민우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비서의 팀은 최민우의 주변인들을 탐문하여 그가 상습적으로 한서연을 폭행하고 금전을 갈취했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 그의 불법 도박 내역과 사채 거래 장부 역시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그는 인간 쓰레기 그 자체였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고 현장에서 나왔다. 권지혁이 고용한 최고의 교통사고 분석팀은 경찰의 초기 보고서가 놓친 부분을 발견해냈다. 폐차 직전의 차량을 정밀 감식한 결과 조수석 쪽에서 운전대를 강하게 잡아당긴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고 지점 수백 미터 전에 있던 방범용 CCTV에 희미한 영상을 복원한 결과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모든 증거는 최민우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권지혁은 모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직접 제출했다. 동시에 그는 최민우를 압박하던 사채업자들의 빚을 모두 사들였다. 그리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그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최민우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상습폭행 특수, 협박교통사고, 유발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최민우를 향한 복수가 마무리될 무렵 권지혁의 칼날은 윤채경에게로 향했다. 그는 윤채경의 아버지인 태상그룹 윤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윤 회장님, 따님의 유치한 질투심 때문에 우리 두 그룹의 10년 관계는 오늘로 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약은 파기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위약금은 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청구하죠. 그는 윤 회장이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태상그룹은 JH그룹과의 계약 파기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고 주가가 폭락했다. 윤채경은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 명예부, 그리고 권지혁은 그녀의 손으로 직접 파괴된 셈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는 자신과 한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자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서연이 별장에서 그렸던 자신의 초상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서 그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이제 한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속죄를 위해서. 그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은 서울을 떠나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다. 그녀는 작은 작업실을 얻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캔버스 위에 파도를 그리고 하늘을 칠하는 동안 그녀는 지옥 같았던 과거와 달콤했던 거짓말을 동시에 씻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최민우의 겁에 질린 연인도 권지혁의 기억 잃은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한 한서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권지혁은 반년 동안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녀가 그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곧장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되찾은 평화를 보았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바닷가를 산책하고 혼자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위태로운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 평화를 다시 깨뜨릴 자격이 있는지 몇 번이고 되물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작업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을 열고 그를 발견한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이 아닌 경계심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다. 권지혁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서연 씨,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내 세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이기적인 거짓말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동처를 줬는지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어렵게 찾은 평화를 존중합니다. 이 말만 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합니다. 내 거짓말 속에서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여줬던 모든 걱정과 애정은 단 한순간도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수없이 생각했다. 그가 저지른 기만과 그가 보여주었던 진심 사이에서, 그리고 그가 최민우와 윤채경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도 뉴스를 통해 모두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차분했다. 알아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이 보여준 세상은 거짓이었지만 내가 그 안에서 느꼈던 행복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만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의 고통도 진짜였죠. 그녀는
창밖의 바다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거절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말했다.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가짜 남편 권지혁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 권지혁으로서 당신 앞에 다시 서도 되겠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한수아가 아닌 한서연을 사랑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서연은 대답 대신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권지혁은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찾아 헤매지 않을 터였다. 며칠 후 서연의 작업실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다음 날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작가의 시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그녀의 세상에 다시 노크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그곳에서 끝이 난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언제나 그랬듯 다시 잔잔해지고 그 위로 새로운 아침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희망의 빛이었다.